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8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쥐가 이사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깟 푼돈 보태서 뭐 하냐고.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서윤 씨는 3년 동안 장볼 때마다 거스름 돈을 한 장씩 빼돌려 모은 100만 원을 15년 만에 이사하시는 친정 부모님께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서윤 씨 돈으로 마련한 5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손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능력이 좋아서 처갓집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죠. 남편 사업 미천도 시어머니 아파트도 전부 서윤 씨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결제 영수증과 380만 원짜리 여성용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메신저를 열자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녀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채. 바보 같은 게. 서윤 씨를 시골쥐라 부르던 시어머니는 이 불륜을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카드가 모조리 정지된 백화점 명품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부재중 전화 30통을 남긴 시어머니에게 서윤 씨는 어떤 이사를 선물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새는 천장 밑에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사시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 맨 안쪽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만 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찬 그 봉투는 장을 볼 때마다 거스름 돈을 한 장씩 빼돌려 3년에 걸쳐 모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었습니다.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이사하시는 부모님께 고작 이 돈밖에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짓눌렀습니다. 남편 강민우 명의의 사업체, 시어머니 박영자가 사는 50평대 아파트, 그 모든 것에 실제 돈줄은 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허리를 굽혀 모은 돈과 제 명의의 자산이 시댁 살림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남편이 쥐고 있는 생활비 통장에서 한 푼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이삿짐 센터 가는 길이야. 돈 조금 보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안 그래도 되는데 뭘 자꾸 보내고 그래. 너 그러다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혼나면 어쩌려고. 괜찮아, 엄마. 내 용돈 조금씩 아껴서 모아둔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이사 잘해, 알았지? 저는 부모님 마음 아프실까봐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야, 이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 친정에 돈 보냈다며. 박영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15년 만에 이사를 하셔서요. 자식도리에 마음만 조금 보태드렸습니다. 조금? 그 조금이 대체 얼만데? 당장 말 못해. 100만 원 보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얘 좀 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이사를 한다고 난리야? 어휴,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정말. 시골쥐들이 이사를 해봤자 시골쥐지. 뭐가 달라지겠니? 낡은 빌라에서 옆동 빌라로 옮기는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전세로 옮기시는 거예요. 비가 새는 집에서 더 이상 못 사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뭐, 전세라고 해봤자 뻔하지. 그런 푼돈 보태주는 것도 민우 엄마라고 말하기 쪽팔려 죽겠어. 박영자는 제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야, 너 똑똑히 들어라. 그 푼돈 보탠다고 내 친정 수준이 올라가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집구석은 딱 거기까지야.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피곤하다고 안 했어. 저는 입술 안쪽 여린 살을 짓씹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6년 전 결혼 준비를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통장 잔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가져가라. 사위놈이 사업 시작한다는데 남자가 미천이 있어야 기 안 죽고 장사를 하지. 이거 보태 써라. 아빠, 이건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 허허, 이 녀석아. 노후가 다 뭐냐? 아빠는 아직 팔다리 멀쩡해서 일 더 할 수 있어. 우리 딸내미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노후야. 아버지는 억지로 너털웃음을 지으셨지만 돈을 건네는 손끝은 가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 명의의 적금을 깨서 2천만 원을 보태셨습니다. 두 분이 쥐어주신 1억 원이 강민우 사업의 첫 종잣돈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업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부모님은 당신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생활비를 쪼개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시어머니 아파트가 되었고 강민우의 번듯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대가로 15년째 비가 새는 낡은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시골쥐라고 부르다니. 저는 눈물을 닦고 이삿짐 센터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새 전셋집은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한다니까. 무거운 건 좀 놔둬. 허리 나가. 오냐, 오냐. 바쁜데 뭘 또 여기까지 왔어. 우리 서윤이 오느라 고생했네. 아버지는 입으로는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온 것이 무척 좋으신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이, 이서윤 씨.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지금 당장 집으로 오시라는데. 남편 강민우였습니다. 나 친정 이사 도우러 왔어. 짐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은데. 친정이 문제야 지금? 어머니가 오늘 귀한 손님 오신다고 과일이랑 다과 좀 준비하라고 하시잖아. 집안일은 안 하고 어디서 딴청이야? 빨리 안 와.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영자가 부녀회장과 동네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한창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이제 오니? 예, 서윤아. 손님들 목 빠지시겠다. 얼른 들어가서 과일 좀 예쁘게 깎아오고 향 좋은 커피도 좀 내와라. 박영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과를 깎고 접시에 담고 커피를 내리고 물컵을 날랐습니다. 거실로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는데 박영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친정이 글쎄 오늘 이사를 했다지 뭐예요? 무려 15년 만에. 부녀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나 15년이나요? 세상에 어디 좋은 데로 가셨나 봐요? 좋긴요. 그 허름한 빌라에서 겨우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 민우가 불쌍하다고 돈을 듬뿍 보태줘서 겨우 간 거지. 안 그랬으면 평생 그 곰팡이 피는 집에서 살았을걸요?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려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멈췄습니다. 강민우가 보태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쓴 게 누군데. 역시 사위복은 있네요. 그 집 부모님도. 민우 씨가 효자네 효자야. 부녀회장이 맞장구를 치자 박영자가 콧대를 높였습니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우 능력이 대단한 거죠. 처갓집 식구들 입에 풀칠까지 다 시켜주는데 이 정도면 성인군자 아니겠어요? 박영자가 찻잔을 들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 강민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우 씨, 오늘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부모님을 시골쥐라고 비하하고 당신이 우리 집 다 먹여 살린다고 거짓말까지 하셨어. 강민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귀를 후비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틀린 말이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우리 엄마가 좀 말을 세게 하긴 해도 틀린 구석은 없잖아. 당신네 집 어려운 거 사실이고 내가 가장 노릇하는 것도 사실인데 왜 자꾸 예민하게 굴어? 사람 피곤하게 진짜. 강민우가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사업하는 그 미천, 우리 아빠 퇴직금에서 나온 거야. 그걸 벌써 잊은 거야? 아, 또 그 소리. 됐어, 그만해. 나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고. 끊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깜깜해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강민우의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입이 떡 벌어지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호텔 카드 결제 영수증. 금액은 무려 87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 거래처 접대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한다며 외박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영수증 아래에 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여성용 명품 가방 마이너스 380만 원.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우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눈이 뒤집힐 것 같은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사랑한다는 말과 꽃 이모티콘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잡한 대화 속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서윤이 그녀는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진짜 바보 멍청이라니까. 키읔키읔 말도 마. 오늘 장인 장모 이사한다고 100만 원 싸들고 갔대. 거지 집안 근성은 어디 안 가나 봐. 귀여운 수준이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으로 전부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강민우의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강민우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거래처 미팅 있으니까 늦을 수도 있어. 알았어. 저는 된장찌개를 떠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제 핸드폰으로 옮겨둔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대화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내 생활비를 영수증까지 따져가며 통제하던 그 시간 동안 4명이의 가족 카드로 상간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명품 가방, 명품 구두,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볼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더 읽어내려가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민우,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 박영자. 3사람이 함께 들어가 있는 대화방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된대. 같이 밥 먹을래? 그래, 좋지. 지연 씨,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항상 잘해주셔서 감동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알면서도 상간녀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더 올려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우리 민우한테 딱이야. 서윤이는 뭐 친정이 워낙 못 사니까 한계가 있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서윤이 그년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시어머니 아파트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오늘 낮 12시에 박영자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12시 10분 박영자가 아파트 정문을 나서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먼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박영자가 들어간 곳은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고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자가 박영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지연아. 오래 기다렸지. 어머니가 늦었네. 박영자가 상간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안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가 다음 달에 가방 하나 더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 민우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연이한테는 아깝지 않아. 상간녀 지연이 물잔을 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어머니, 서윤 씨가 눈치채면 어쩌죠? 박영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년이 뭘 알겠어. 눈치가 있으면 진작 알아챘지. 멍청한 게 하나 좋은 거야. 부려먹기 편하거든. 어머니도 참. 지연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말이야. 박영자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친정 돈으로 마련한 거 있잖아. 민우 사업이랑 아파트. 그거 다 정리해서 우리 쪽으로 넘기고 서윤이는 깔끔하게 내보내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민우가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서윤이 친정 보증금까지 빼오면 당분간 자금도 넉넉하고. 저는 메뉴판을 잡은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종이의 반달 모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빈대 같은 년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친정에서 가져온 푼돈 좀 보탠 거 가지고 평생 큰 소리나 치고. 어휴.
박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지연이 네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확 달라질 거야.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이게 진짜 며느리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는 사업자 명의만 강민우로 되어 있을 뿐, 실제 투자금은 전부 제 이름으로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50평대 아파트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서윤,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겉으로는 남편 이름을 내세웠지만 돈의 흐름과 부동산 소유권만큼은 제 명의로 묶어두었던 과거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지금 당장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해. 빨리.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박영자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 사업이 요즘 좀 커지고 있거든. 자금이 더 필요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영자가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 친정 부모 있잖아. 이번에 이사한 집 보증금이 얼마야? 네. 그 보증금 빼서 민우 사업에 넣어. 어차피 내 부모가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 민우 사업에 보태면 나중에 몇 배로 불어서 돌려줄 수 있어. 저는 박영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겨우 마련한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걸 빼면 부모님이 갈 데가 없으세요. 뭐? 안 돼. 박영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남편 사업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잖아.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영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해. 네가 뭔데? 박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강민우가 거실로 들어서며 저와 박영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우야, 이것 좀 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친정 보증금 좀 가져오라는데 못한다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서윤 씨, 어머니한테 또 대든 거야. 강민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대든 게 아니라 부모님 전세 보증금을 빼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니가 하시라는 대로 해. 왜 맨날 트러블을 만들어? 강민우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옷소매로 얼굴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돈, 부모님 돈, 쥐어짤 수 있는 것을 전부 짜낸 다음 빈 껍데기로 만들어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를 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아내며 박영자와 강민우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젖은 블라우스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태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명의의 가족 카드 번호, 시어머니 아파트의 등기 정보, 사업체로 연결된 제 명의의 통장 목록.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집을 나온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강민우가 출근하고 빈집에 혼자 남은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박영자가 뿌린 물 자국은 사라졌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1년치 전부 뽑아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출력된 내역서는 12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 한 장씩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호텔 결제, 백화점 명품관 결제, 고급 레스토랑 결제. 강민우가 상간녀에게 쓴 금액만 따로 모으니 8개월 동안 총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장을 볼 때 1만 원짜리 한 장을 몰래 빼돌려 3년간 100만 원을 모으는 동안 강민우는 제 카드로 한 달에 400만 원씩 상간녀에게 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카드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저는 가족 카드 결제 내역 중 강민우가 사용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한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카드사 직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혹시 분쟁 관련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네, 소송에 쓸 겁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카드사를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데이터 복구 업체였습니다. 전날 밤 강민우가 샤워하는 사이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강민우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두었습니다. 업체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복구해 주세요. 음성 파일 위주로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연락드릴까요? 기다리겠습니다. 3시간 뒤 직원이 복구된 파일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어디 갈까? 저번에 갔던데 또 가자. 오빠, 나 저번에 본 가방 사줘. 응. 그래, 사줄게. 뭐든 사줄게. 오빠 와이프는 모르지. 그년이 뭘 알겠어. 맨날 시어머니한테 불려다니느라 바쁜데. 강민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빠 장모님이 이사했다며. 오빠가 돈 좀 보탠 거야. 미쳤어. 내가 왜 그 집에 돈을 보내. 서윤이가 몰래 모은 푼돈 보낸 거야. 100만 원인가 뭔가. 100만 원. 웃긴다, 진짜.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복구된 파일을 전부 USB에 담아받았습니다. 업체를 나오며 봉투 안에 은행 내역서, 카드사 확인서, 블랙박스 음성 USB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강민우의 핸드폰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결혼 초에 제가 직접 만들어준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강민우 핸드폰의 사진과 문자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 지연의 문자함을 스크롤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강민우에게 보낸 사진들 사이에 명품 가방과 시계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가방마다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렌탈 태그였습니다. 지연이 올리던 화려한 명품 사진들은 전부 빌려온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더 뒤졌습니다.
지연의 문자함 아래쪽에 발신자가 다른 문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지연님, 렌탈 대여료 3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즉시 납부 바랍니다. 김지연님, 대출 원리금 연체 90일 경과.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고. 미상환 씨 신용정보 등록 및 추심 절차 진행합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 렌탈업체의 미납 경고, 여러 곳에 대출 독촉. 김지연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딸이 아니라 수억 원대의 빚을 진 사기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가 부잣집 딸이라며 떠받들던 여자의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모두 제 핸드폰에 저장하고 서류 봉투에 출력본까지 넣었습니다. 봉투가 두툼하게 부풀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 서류를 떼러 갔습니다. 서류에 찍힌 소유자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이서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 중개업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사가 등기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평대면 이 단지에서 제일 큰 평수인데 급매로 내놓으시면 금방 나갑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시세보다 낮춰주세요. 빨리 빠져야 합니다. 이 가격이면 오늘 안에 연락 올 겁니다. 중개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오후 3시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입금 확인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저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도난 신고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장 모두 정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전부요. 전화를 끊자마자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 있죠? 한도 전액 회수 처리해 주세요. 고객님, 이 통장에서 매달 자금이 이체되고 있는데 회수하시면 연결된 계좌로 자금 공급이 중단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수해 주세요. 강민우의 사업체로 흘러가던 자금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소송을 하며 시간을 끌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 산소호흡기는 처음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그 호흡기의 전원을 껐을 뿐입니다. 저는 은행 주차장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서윤이야.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아빠랑 여행 좀 다녀오세요. 제가 호텔 잡아놨어요. 용돈도 보낼게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좀 쉬다 오세요. 새집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네.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다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텔 숙박권과 용돈을 부모님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벌어질 일에 부모님이 휘말리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화면 위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사설 포장이사 센터 직원 3명과 열쇠공 1명을 데리고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사업체 트럭이 아파트 정문 앞에 멈춰 서자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몇 동이에요? 103동 2501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사센터 직원들이 빈 박스와 테이프를 양손에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2501호 앞에 도착하자 열쇠공이 도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도어락 기종이면 5분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쇠공이 도어락 패널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거실은 어두웠고 안방 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센터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거실 가전이랑 가구는 제가 산 겁니다. 그건 그대로 두시고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옷이랑 개인 물건들만 박스에 담아주세요. 직원들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롱 문이 열리고 옷걸이가 철커덕거리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누구야? 안방에서 박영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박영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사 직원들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경비실. 박영자가 전화기를 찾으려 허둥대는 사이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박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박영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은 뭐야? 이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이사라니. 무슨 이사? 네가 미쳤어. 박영자가 이사 직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서 등기 서류를 꺼내 박영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집 소유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박영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찍힌 이름 이서윤. 박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여기 사시는 분이지 주인이 아니세요. 그래도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시골쥐가 이사해봤자 시골쥐라고 하셨죠. 저는 박영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이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골쥐가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사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서윤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박영자가 제 팔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제 팔뚝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박영자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이사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직원들이 장롱 속 옷가지를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외출복, 속옷, 양말이 뒤섞여 종이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과 거울, 서랍 속 잡동사니도 전부 박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 이것들 내 물건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박영자가 직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박스를 잡아 뒤집으려 했지만 직원 3명의 손이 워낙 빨랐습니다. 저는 그 사이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3번호로 바꿨습니다. 번호를 설정하고 잠금을 확인한 뒤 돌아서자 박영자가 잠옷바람 그대로 복도까지 쫓아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민우한테 전화할 거야. 민우가 가만 안 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직원들이 박스 5개를 복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영자의 개인 짐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가전이랑 가구는 현관문 안쪽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서윤아, 이것 좀 봐.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으면 천벌받아. 박영자의 고함이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영자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핸드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의 전화였습니다. 한 통, 두 통, 다섯 통. 끊어도 다시 걸려왔습니다. 10통, 20통. 화면에 부재중 전화 30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저는 박영자의 번호를 수신 차단으로 눌렀습니다. 그 시각 강민우는 상간녀 김지연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강민우가 매장 직원에게 유리 진열대 안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한정판이죠. 그거 빼주세요. 네, 고객님. 2,800만 원입니다. 김지연이 강민우의 팔짱을 끼며 매장 직원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빠 역시 최고야. 강민우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기계에 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이 카드가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뭐?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강민우가 지갑을 뒤져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기계에 넣었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 상태로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강민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전부 같은 결과였습니다. 고객님, 카드가 전부 도난 분실 정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매장 직원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강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뭐야? 카드가 왜 안 돼? 김지연이 팔짱을 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은행에 전화 좀. 강민우가 핸드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안내 음성은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정지 처리라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강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이 가방을 낚아채듯 어깨에 걸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연락해. 김지연이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강민우가 멍하니 김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급하게 회사 경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회사 비상금 좀 빼줘. 급한 일이 생겼어. 대표님, 저도 지금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연결되어 있던 자금 한도가 전부 회수됐습니다. 회사 계좌에 들어오던 돈이 완전히 막혔어요. 뭐라고? 거래처 결제 대금도 오늘 나가야 하는데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 이거 큰일입니다. 강민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한가운데서 강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차 요금을 낼 카드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신 차단된 핸드폰 화면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호텔 1층 라운지에서 커피를 한 잔 더 시키고 앉아 있는데 로비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윤 씨 여기 묵고 있다고 했잖아. 비켜. 강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강민우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투숙객 동의 없이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내 와이프라니까. 비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로비 쪽으로 걸어가자 강민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뒤에는 잠옷 위에 패딩 점퍼를 걸친 박영자가 종이박스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머리는 아침에 쫓겨날 때 그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슬리퍼를 신은
발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진짜 미쳤어. 강민우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사이에 끼어들며 강민우의 양팔을 잡아 뒤로 밀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호텔 내에서 폭력 행위는 경찰에 신고됩니다. 손 놔. 내 와이프란 말이야. 강민우가 몸부림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 5-6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 뒤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파트 매매 가계약서 사본을 꺼내 강민우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 매매 가계약서야. 내 명의니까 내가 팔았어. 강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가계약서를 읽는 강민우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의 자금 회수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금 회수 통지서. 4명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전액 회수했어. 당신 회사로 들어가던 돈 전부. 서류가 강민우의 가슴팍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돈으로 굴린 사업이고 당장 집에서 나가고 그동안 내 카드로 긁은 것들 전부 토해내. 강민우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팔이 잡힌 채로 벌어진 입만 몇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서윤아. 박영자가 종이박스를 버려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네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았잖아. 저는 박영자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자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년이 뭘 알겠어. 맨날 시어머니한테 불려다니느라 바쁜데. 100만 원. 웃긴다, 진짜. 상간녀 김지연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멍청한 년 친정 돈까지 싹 다 빼앗아서 쫓아내자. 지연이 네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확 달라질 거야. 박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 목소리 누구 건지 아시죠? 며느리를 쫓아내고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작당모에 하시던 거 제가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박영자가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남편의 가족카드 부정 사용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겹쳐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내 카드로 상간녀한테 긁어댄 3,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한 푼도 안 깎아줄 거니까 각오해. 강민우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강민우의 손이 종이장처럼 떨렸습니다. 서윤 씨, 잠깐. 이건 좀 얘기를 하고. 할 얘기 없어. 변호사끼리 하면 돼.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아, 제발. 등 뒤에서 털썩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박영자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제 바지를 2손으로 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 응, 서윤아. 박영자의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까지 부녀회장과 어울려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박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박영자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차갑게 천천히. 어머니, 시골쥐가 어떤 건지 이제 똑똑히 아시겠죠? 직접 겪어보세요. 저는 박영자의 손을 놓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박영자와 서류를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강민우의 모습이 한 프레임처럼 눈에 찍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카탈로그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비세는 빌라에서 사시던 부모님께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 저는 카탈로그 속 단독주택 사진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신 차단 목록에 박영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와 친정 부모님의 새 전셋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강민우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제 아내 이서윤은 의부증이 심해 아무 근거 없이 남편을 의심하고 60이 넘은 시어머니를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입니다. 늙은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 박스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은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 아래에 박영자가 복도에 박스를 쌓아놓고 앉아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무슨 며느리가 저래요. 남편이 불쌍하네. 이가 저절로 맞물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단톡방 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 내 대형 맘카페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의부증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한 실화였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회수가 하루 만에 3,000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영자예요. 며느리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우리 민우 사업까지 일부러 망하게 하고 있어요. 나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거리에 나앉히려고 해요. 부녀회장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면 앞사람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으면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며 제 뒤를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서는데 정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검정 옷을 입은 박영자가 양손에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정 파탄 낸 폐륜 며느리 이서윤. 박영자가 피켓을 높이 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요. 며느리가 재산 다 빼돌리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년이에요. 점심시간이라 건물 앞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서너 명이 정문 앞에 서서 박영자를 구경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 저분 시어머니 아니야. 동료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직장 안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힐끔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를 쫓아냈대. 남편 사업도 일부러 망하게 했다던데. 며칠 뒤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서윤 씨, 요즘 개인적인 일로 좀 힘든 모양인데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상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양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 원룸으로 돌아가는 골목에서 동네 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트 입구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박영자가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라고 매직펜으로 쓴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대. 옆에 있던 남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영자가 두 손을 모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밥 한 끼 못 먹은 지 이틀째예요. 불쌍한 시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며느리 쫓아낼 궁리를 하던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서 불쌍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맘카페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명 계정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사람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의부증에 걸려서 아무 증거도 없이 남편을 몰아세우고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고 남편 사업까지 고의로 망하게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피해자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글투가 익숙했습니다. 상간녀 김지연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냈습니다. 원룸방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어서 울까? 참고 기다릴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천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녀회장이 주최하는 대형 바자회가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열리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연례 행사라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은행 내역서, 카드사 확인서, 블랙박스 음성 USB, 상간녀의 빚 독촉 문자 캡처본. 진흙탕에 빠뜨리려 했으면 잘된 일이었습니다. 저도 기꺼이 뛰어들 생각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바자회 개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텐트 아래 좌판마다 중고 물건과 먹거리가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광장 한쪽 구석에 박영자가 와 있었습니다. 검정 옷에 피켓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장 입구에 서서
가방 안의 서류 봉투와 USB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장의 개회사가 끝나고 바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좌판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앰프가 세팅되어 있었고 바자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대 계단을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앰프를 통해 제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좌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녀회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자회 중인데. 2분만 주십시오. 최근 2단지 단톡방과 맘카페에 저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이서윤이 의부증에 걸린 독한 며느리라는 글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구석에 있던 박영자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남편 강민우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글이 전부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와 연결 케이블을 꺼내 무대 위 앰프에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아, 오늘 어디 갈까? 저번에 갔던 데 또 가자. 오빠, 나 저번에 본 가방 사줘. 응. 그래, 사줄게. 뭐든 사줄게. 사람들의 수다가 뚝 멈추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무대 위 스피커를 향했습니다. 오빠 와이프는 모르지. 그년이 뭘 알겠어. 맨날 시어머니한테 불려다니느라 바쁜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죠? 제 남편 강민우입니다. 상간녀와 나눈 대화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부녀회장이 입을 벌린 채 무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멍청한 년 친정 돈까지 싹 다 빼앗아서 쫓아내자. 지연이 네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확 달라질 거야. 박영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피켓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서윤이는 뭐 친정이 워낙 못 사니까 한계가 있지. 서윤이 그년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광장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런 짓을. 아까 그 피켓 들고 있던 할머니잖아.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박영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자가 피켓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건 오해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박영자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세요. 박영자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상간녀 김지연의 렌탈 미납 독촉장이 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로 점 찍은 여자의 정체입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돌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여자가 돈 많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제 남편과 만남을 부추겼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가 나왔습니다. 김지연님, 대출 원리금 연체 90일 경과. 법적 조치 예정. 다음 화면. 마지막 경고. 미상환 씨 신용정보 등록 및 추심 절차 진행. 다음 화면.
렌탈 대여료 3개월 미납. 반납 불이행 시 횡령으로 고소. 이 여자의 명품은 전부 빌린 겁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부잣집 딸이라고 떠받든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야, 사기꾼이잖아. 시어머니가 속은 거네. 속은 게 아니라 욕심에 눈이 먼 거지. 박영자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제자리에서 푹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 사이로 끙끙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시골쥐라고 하셨죠. 제 부모님이 15년간 비세는 집에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는 제 돈으로 산 50평대 아파트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박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돈으로 상간녀에게 밥을 사주시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빚쟁이 사기꾼을 앉히려고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멍청한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영자가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영자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꼴 좋다. 아까까지 불쌍한 척하더니 피켓 들고 거짓말하고 다닌 거잖아. 저는 핸드폰을 열어 아파트 단톡방에 접속했습니다. 준비해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카드 결제 내역서, 상간녀의 빚 독촉 문자 캡처본,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작당모의 녹음 파일, 마지막으로 강민우와 김지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사본을 올렸습니다. 단톡방의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야. 남편이 완전 쓰레기네. 시어머니가 더 나쁘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런 짓을. 아까 맘카페에 올라온 글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영자의 울음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상대 측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임이요? 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남편 쪽에서 낸 반소도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승이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강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본.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강민우 측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강민우가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윤 씨, 위자료를 좀 깎아줄 수 없어.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강민우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간녀에게 가방을 사주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민우는 위자료와 밀린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체는 자금줄이 끊긴 지 보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밀려드는 빚 독촉에 사무실 집기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상간녀 김지연의 태도는 칼같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우가 김지연에게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민우 씨, 나한테 이러지 마. 빈털터리가 돼서 나한테 어떻게 들러붙어. 연락하지 마. 김지연은 강민우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강민우는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자회 이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박영자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녀회장은 박영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완료되자 박영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5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손님들을 불러 모아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람이 곰팡이가 핀 반지하 벽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각 대금 정리를 마치고 새로 이사할 집 계약서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 쓰레기 수거장 옆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패딩 점퍼를 입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고 또 다른 봉지를 열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비에 젖은 얼굴을 돌리고 쓰레기 수거장 뒤편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빗줄기 사이로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회수한 자금으로 저는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의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매물을 찾아다닌 끝에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골랐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크기였고 남향이라 거실에 햇볕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직접 업체를 돌며 벽지와 바닥재를 골랐습니다. 부엌 찬장은 어머니의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안마의자를 거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깔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부모님을 모시러 전셋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아침부터 오라고 해놓고는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잤잖아. 가시면 알아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혹시 무슨 큰일 있는 거 아니지? 아빠, 좋은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차가 새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담장 너머로 마당의 목련이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가 차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부모님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대문 앞으로 모셔드리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이 보였습니다. 텃밭 자리에 흙이 고르게 펴져 있었고 처마 아래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벽지를 만지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부엌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찬장 높이가 어머니의 손이 닿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키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제 발끝으로 안 서도 돼요.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창가에 놓인 안마의자를 보더니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걸? 아빠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앉아 계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네가 그 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알아. 다 알고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엄마가 얼마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아빠가 주신 돈으로 제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코끝이 시큰거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거실 천장에는 물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15년간 양동이를 바치며 살던 그 낡은 빌라의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마트에서 사온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유리잔 3개에 샴페인을 따르고 부모님께 한 잔씩 건넸습니다. 자, 입주 축하해요. 3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큼해? 엄마,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가 안마의자에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이 의자가 제일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마당의 목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내 명의의 집, 내 돈으로 마련한 이 공간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굴레도, 생활비 영수증을 들이대는 손도, 시골쥐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이 사라지고 거실에 하나둘 조명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 아래에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마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신 차단 목록을 열었습니다. 박영자, 강민우. 두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목록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거실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서윤 씨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골쥐라고 비웃던 시어머니는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고, 아내 돈으로 상간녀에게 명품을 바치던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사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남의 가정을 흔들던 상간녀는 빚쟁이 사기꾼이라는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전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윤 씨가 3년 동안 거스름 돈을 모아 100만 원을 만들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모님 이사에 고작 100만 원밖에 보내지 못했던 것이 서윤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배를 채우면서 그 돈의 주인을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맨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지은 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윤 씨가 마지막에 부모님과 함께 새 집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그 장면이 이 긴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사연자 서윤 씨에게 응원의 댓글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